있습니다. 자, 변환 분석은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인풋으로 해서 크게 입력 흐름과 출력 흐름을 찾아내고, 그러면은 이 변환 센터가 구분이 되어서 크게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세 등분해서 이 구조도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환 분석은 자료 흐름도를 입력 흐름, 변환 센터, 출력 흐름으로 분할을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데이터 플로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은 입력에 대한 거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출력에 대한 거다. 해서 이렇게 끊어주게 되면은 남는 부분이 실제 이런 입력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변환 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환 센터를 세 개로 나누게 되면은 이것을 이 변환 센터를 위로 싹 끌어올리면은 이와 같은 형태의 변환 센터 부분을 위로 끌어올려서 이와 같은 형태의 구조도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시스템 구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단어 계산을 하는 프로그램 메인에서 최상위에 있는 모듈이 메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검정하는 read 파일이라는 함수와 단어 개수를 계산하는 count word라는 함수, 그리고 단어 개수를 편집 출력해서 보여주는 display라는 이런 함수 세 개로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파일 이름을 입력 검정한 모듈로부터 검정된 파일 이름, 이거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플로우가 되겠고, 이 부분은 제어 흐름, 제어 상태가 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리턴 값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C의 함수에서는 리턴 값을 하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태는 true, false로 해서 불리언 값으로 리턴을 시켜주고, 파일의 이름은 단어 계산하는 함수 호출했는 쪽으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매 개의 변수에서 포인트를 써서 이렇게 값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보낼 때 파일 이름을 받을 공간을 멜록해서 100바이트 확보를 하고, memset에서 0 널로 지우는 거죠. 콤마 100 해서 100바이트 리턴 받은 거를 전부, 멜록 받은 것을, 할당 받은 것을 전부 0으로 채운 다음에 리드 파일 할 때 파일 네임을 넘겨주면은 여기서 파일 네임에다가 memcopy라든지 이런 함수를 써서 값을 이쪽에다 넘깁니다. 넘기면은 실제로 여기에 있는 파일 네임에서 할당된 메모리 100바이트 안에 이 파일 이름이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된 부분들을 read 파일이라는 함수에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단어 개수를 계산하는 count word 같은 경우에는 이 read 파일을 통해서 받은 파일 이름을 넘겨줘서 단어 개수 계산하는 count word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 계산이 끝나면은 단어 개수를 리턴 시켜줍니다. 단어 개수기 때문에 실은 인티저이기 때문에 리턴 값을 써도 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리턴 값은 보이드로 하고 매개 변수로 포인트로 받아서 워드 카운트를 넘겨주는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카운트 워드는 파일 네임 받은 것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워드 카운트는 지금 인트에서 워드 카운트를 마이너스 1로 했죠. 이거는 값이 아직 어떤 초기화되지 않은 거다라는 나타내 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1로 해서. 그래서 카운트 워드에서 갖고 오면은 만약에 워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0이 될 수도 있고 1, 2, 3에서 어떤 값들이 넘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된 것을 단어 개수, 요 리턴 받은 단어 개수를 다시 디스플레이 함수로 넘겨줘서 뭔가 보여주도록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시스템 구조도와 나중에 구현하게 될 이 소스 코드 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1대1로 매핑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 구조도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은,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 구조도의 각각의 모듈들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알고리즘 형태로 정의를 하면은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이런 파일을 읽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단어 개수를 그 파일로부터 단어 개수를 또 읽어드려야 카운트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그것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야만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프로그램 코딩 단계에서 가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설계 단계에서 그런 생각들을 해주면은 혹시 나의 생각이 잘못되더라도 수정하는 비용이 여기서는 그냥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림상에서 그리고 종이 위에 알고리즘 기술을 하는 정도로 끝내줄 수가 있는데, 코딩이 들어가서 고쳐주려면은 더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프로젝트의 앞 단계에서 뭔가 잘못된 것들을 찾고 고치는 그런 개발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예가 되겠습니다. 어떤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 있을 때, 이 부분은 입력 흐름이야. 이 부분은 출력 흐름이야. 끊어내면은 변환 센터가 나오게 되겠죠. 이게 사람마다 실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지금처럼 간단한 예에서는 이렇게 쉽게 분리를 해낼 수 있지만은 이거 자체도 어떤 정답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100명쯤한테 이거를 갖다가 변환 분석해보라 그러면은 답이 비슷하게 나오는 게 있겠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변환 분석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변환 분석을 해서 그 구조도의 최상위층을 작성한 다음에 이제 한 단계씩, 주로 이제 입력 단계죠. 입력 단계를 더 상세하게 만들고, 또 출력 단계도 그래야 될 거고, 처리 단계도 그래야 될 거고, 출력 단계도 이렇게 상세하게 만들면은 점점 더 우리가 구현하기 쉬운 최종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마스터 파일을 변경하는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에서 이 부분이 입력 부분, 이 부분이 출력 부분, 변환 센터. 그래서 입력, 출력, 변환 센터, 그 세 가지로 나옵니다.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IPO만 생각하면 되죠. Input, Process, Output. 대부분의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컴퓨터를 써서 하는 경우는 입력되는 데이터를 적절히 가공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 인포메이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죠. 그래서 IPO가 항상 잘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와 같은 식으로 시스템 구조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처리 분석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변환 분석을 통해서 자료 구조도의 모양을 만들 수 있지만은 이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에서 잘 보면은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 처리에서 여러 개의 자료 흐름이 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ATM 기기 같은 데서 어떤 그 입금을 하고 이렇게 처음 이게 카드를 넣고 이렇게 하면은 무엇을 할지 어떤 그 일을 할지 선택하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입금도 하고 할 수도 있겠고 타행에 송금을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 통장을
이제 그동안 밀렸던 거를 갖다 통장 정리를 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처리 센터라고 합니다. 처리 센터라고 하고, 이러한 처리 센터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처리 센터를 찾고, 처리 모듈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도를 작성해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방금 이야기했던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고객이 이제 그 시스템을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뭐를 할지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고객이 나는 현금 지급을 하고 싶다, 뭐 잔고 조회를 하고 싶다 등등 해서 선택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와 같이 처리를 하는 경우가 다이아몬드로 표시되어 있죠. 이게 선택적으로 실행이 된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현금 지급을 원하면 현금 이제 계좌에서 돈 찾아서 줘야 되겠죠. 잔고를 조회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얘를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한 개만, 또 요 밑에 또 뭐가 있겠죠. 선택적으로 한 개만 실행이 되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 분석을 통해서 이와 같이 그 구조도를 더 상세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변환 분석과 처리 분석을 써서 이제 구조도를 만들면은 그 구조도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설계할 때, 그래서 이러한 설계의 모듈들이 그럼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다 관점의 차이라 그랬죠. 작은 프로그램에서는 함수라든지 서브루틴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고, 큰 프로그램에서는 독립된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그 안에 함수들이 여러 개가 들어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의 모듈로 볼 수가 있다. 모듈의 응집력은 그 강하게, 결합도는 약하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휴리스틱이라 그래서 휴리스틱 일반적으로 그 인공지능 같은 데서 많이 쓰이는 용어들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들은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항상 동일하게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적당히 어떤 이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 상황에 적절하게 뭔가 싹 바뀌는데 그게 어떤 그 매번 동일하지도 않고 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휴리스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번역을 요령이라고 했습니다. 요령. 뭐 괜찮은 단어 같아요. 요령. 요령껏 하는 거 요령껏. 눈치껏, 요령껏. 자, 그래서 보면은 first가 최상위 모듈의 결합은 줄이고 응집은 높여야 되겠다. high fan out. 여기 보면은 너무 많이 옆으로 벌어지는 거, 이걸 fan out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부터 여러 개가 나가는 것을 fan out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수십 개가 된다더라. 뭐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해보면 아마 알 겁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팬아웃이 몇 개 이상 되면 안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또 너무 밑으로 뎁스가 너무 깊게 내려가는 것도 안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을 잡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양파 모양이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변경되는 모듈에 영향을 받는 모듈이 자기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있다라면 이런 것들 나쁘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이거는 하나의 설계 사례입니다. 뭐 비디오 대여점 앞에 그 우리 분석할 때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또 이런 그림들을 봤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그 나눌 거냐. 여기 보면은 입력과 관련된 곳이 두 군데가 있고요. 입력 쪽이. 출력과 관련된 쪽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 관련된 부분을 빼고 나는 나머지 부분이 변환 센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까 세 군데라 그랬는데 입력이 지금 이렇게 그림상에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뭐 같은 입력이라고 하나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3, 대여 작성 같은 경우에 다시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보니까 대여 작성에서 3.1이겠죠. 3.0이 아니라 3.1, 3.2, 3.3에서 쭉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입력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출력 빼니까 각각 하나씩이 입력 변환센터 출력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뭐 이와 같은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하나를 우리가 뭐 일일이 이렇게 따라가 보는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변환 분석, 처리 분석을 해가지고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조적 설계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구조적 설계 방법은 인풋이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은 어디서 만든다고 했었죠? 어느 단계에서? 그 앞 단계인 요구 분석 단계에서 만들죠. 구조적 분석을 할 때 만들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한 그 산출물이 이 설계 단계의 인풋이 됩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구조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새로 그렸죠. 그래서 폭포수 모형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전 단계의 산출물을 다음 단계에서 바로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아주 많은 불필요한 산출물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폭포수 모형이 단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런데 객체지향 방법에서는 이 분석 단계에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써서 도메인 모델 또는 어널리시스 모델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 학기에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클래스의 이름, 그 다음에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의 관계, 아주 간단한 관계, 보통 그냥 쭉 줄로 연결합니다. 줄로 그냥 연결합니다. 방향이 없는 줄로, 방향성이 없는 줄로 쭉쭉 연결하면 그걸 이제 연관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런 정도만 찾습니다. 그럼 설계 단계에 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필요로 하는 함수, 메소드, 이제 UML에서는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오퍼레이션, 이제 클래스가 몇 개 있으니까 그 클래스가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오퍼레이션이 필요한지 찾고, 그러다 보면은, 앞에서 못 찾았던 클래스들이 있어요. 이런 클래스는 필요할 것 같아. 추가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이제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설계가 이제 이번 이제 중간 시험 끝나고 배우게 될 디자인 패턴 이런 것들 적용하고 이러면은 아주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아주 멋지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좀 잘 만들어 놓았다라면은 그것을 이제 소스 코드를 생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번에 또 그런 실습들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생성을 시키면은 뭐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인스턴스 변수 선언이라든지 정의라든지 그 다음에 메소드 같은 것들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자바 코드로도 만들어지고 C++ 코드로도 만들어지고 파이썬 같은 코드로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그 안에 메소드 안에를 채워넣기만 하면 돼요. 물론 그것도 좀 이렇게 비싼 상용 툴들은 그 메소드 안에서 어떻게 일이 되는지도 그림으로 그리면은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면 좋지만은 뭐 우리 아직 그런 툴 사용법까지 그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고민할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코드만 대략적인 그런 코드를 템플릿 코드라고 합니다. 그런 템플릿 코드만 만들어줘도
여러분들이 타이핑하는 수고를 한 20%, 30%는 덜 수 있어요. 좀 작은 프로그램들은 한 40, 50%까지 여러분들이 타이핑하는 수고를 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분석 단계에서 만든 산출물이 계속 리파인이 되어 가지고 코딩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폭포수 모형보다는 에서의 어떤 구조적 분석, 구조적 설계, 구조적 코딩보다는 훨씬 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객체적 객체 지향 방법으로 많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 그게 좀 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계속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생산성 측면에서 좋아지더라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봤던 뭐 스트럭처 차트 같은 것들 물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스트럭처 차트를 뭐 XML 같은 걸로 정의를 하고 그거로부터 코드를 만들어내도록 해도 되겠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만들어지는 산출물이 이 폭포수 모형에서는 좀 서로 산출물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연계가 되어서 사용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단점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분석과 설계를 안 하고 코딩에 바로 들어가면은 실은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겠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홈워크에서 하는 뭐 100줄짜리, 뭐 1000줄짜리 그 정도까지도 실은 굳이 이런 게 없어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오버헤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뭐 10,000줄, 10만 줄 넘어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들을 안 하면은 아주 이제 많은 문제, 결함들을 안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배우는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도구들은 어떤 홈워크와 같은 뭐 수십 줄, 수백 줄짜리 프로그램을 짜는 용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 뭐 배우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봄으로써 우리가 다음에 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다는 거죠. 한 번도 안 해보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배운 구조적 설계 방법은 또 나름대로 좋은 그런 이 설계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시각화 시켜주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